1주택자인 경우는 갈아타기를 하라.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좀비 아파트에서 슈퍼 아파트로 갈아타기 조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전략이 스마트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로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살집, 팔집,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인가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또 살집, 팔집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한 쌍으로 신간을 내었습니다. 이 살집, 팔집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알차게 저의 강의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아마도 부동산에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핫 이슈는 역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예고했던 대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한 5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공급 부족,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세 번째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네 번째는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의 광범위한 확산, 그리고 5번째가 이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급등했던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데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급등하게 된 배경 중에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내리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소위 자산시장으로 쏠리니까 집값과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한원이 이제 금리 인하에서 상승으로 기조를 전환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역외간격이기 때문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른 경로를 밟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내릴 거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러한 금리 인상은 인플레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원자재 가격은 높이고 돈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과 달리 금리 인상의 쇼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의 큰 상승 요인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하락하거나 급락할 가능성도 적다라는 말씀 중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중에서도 이 금이나 우리가 구리, 철, 최근 들어서 이 주식시장에서 보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는 게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가 원자재의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땅값이 또 오르게 됩니다. 이 땅값이 오르게 되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며 다시 건축물을 짓는 원자재 가격, 아까 말씀드린 철근이나 시멘트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 또 분양가가 오르게 됩니다.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도 이 부동산은 정말 요물이구나. 소위 말하면 금리가 오르면 내릴 때는 또 금리가 내렸다고 오르고 그럼 금리가 오르면 또 당장 내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기대가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금리는 소위 말하면 글로벌 동조와 커플링 현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최근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의 얘기라든지 제닛 옐런이죠. 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이 의장의 발언도 또 금리 인상에 무게감을 둡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오르면 우리도 빠르면 연말 정부도 내년 정도에서는 뭐 0.25 내지 0.5% 정도는 포인트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미국이 올린다면 누가 먼저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소위 말하면 달러의 유출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는데 한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이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올 하반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부동산에 미치는 금리 인상의 요인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토지 가격과 소위 신축 아파트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안정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 이걸 이제 핵심 요인이라고도 하고 이제 변수라고도 하고 변화 요인이란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올 하반기 특히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하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경기 예측과 시장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의 그 변화가 단기, 중기, 장기로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가 실물 경기에서는 뭐 키친 파동이니 주글러 파동이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1, 2년 후의 변화, 4, 5년 후의 변화, 한 10년 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선 1, 2년 정도 예측하는 기법들은 선행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래량이나 전셋값이나 또 땅값 같은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집값의 향방은 거래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아요. 1, 2분기 선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을 향방을 예측하는 데는 몹시 유용해요. 예컨대 전세는 매매 시장에 약간 선행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매 시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집값도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IMF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처럼 위기가 오면 전세는 오르는데 집값은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이에요. 오늘은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집값을 잡으려면 이 전세값을 먼저 잡는 게 선행 조치가 돼요. 근데 이 정부는 그런 걸 지금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4, 5년 정도 예측을 하는 건데요. 뭐 4, 5년과 중기적 예측, 10년 후를 예측하는 건데, 이때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전에는 거래량과 전셋값과 땅값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한번 열거할게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의 수급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근데 이 공급을 좌우하는 것은 두 번째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리와 과잉 유동성이에요. 금리 부분은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변수라고 그랬죠. 만약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면 부동산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단계적 상승은 그렇게 큰 영향이 좀 적다라는 얘기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이 과잉 유동성이 문제예요. 지금 3,200조가 넘는 이런 돈들이 과연 부동산을 떠날 것인가, 금리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심리 때문에 30대가 33%를 차지할 정도로 30대가 연끌하는 30대가 그만큼 높은 거잖아요. 부동산 경기를 이 10년 정도 장기로 예측하는 기법들도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벌집 순환 모형과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10년 주기설이에요. 대한민국에 10년 주기설이 있다면 일본에는 15년, 미국은 20년 주기설이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나라는 86년 이후 주택 통계가 나온 이후에 주택 경기의 상승과 하락,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목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집값은 5 내지 7년 정도 상승하면 4 내지 6년 정도 하락하는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주기적으로. 이거는 진리예요. 이건 통계적 팩트예요. 우리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도표로 나가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집값이 오르고 나면 반드시 하락기가 온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집값이 서울은 8년째, 수도권은 7년째 오르고 있어요. 역대급 최고의 최장의 상승이에요. 이 얘기는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높아요. 통계적으로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 버블 이론이 또 있는데, 제가 이 살찌팔찌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언급했는데, 서울은 1 내지 20%, 강남은 20 내지 30%가량 버블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버블은 꺼진 뒤에 안다고 합니다만, 한국은행이나 KDI, 저희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이 각각 발표한 따르면 버블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요. 근데 이 버블이 한꺼번에 꺼질지 아니면 천천히 단계적으로 꺼질지는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금리가 급등하거나 우리 경제에 위기가 오거나 가계부채라든지 어쨌든 부동산의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면 버블은 급격하게 꺼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사이클 측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할 때는 몹시 더디게 천천히 올라가지만 꺼질 때는 오히려 급격하게 냉각된다는 사실도 부동산 경제학의 사실이에요. 이론이에요.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지금 고점이 높아진 기존 주택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집값이 앞으로 내릴 수 있다는 투자의 위험도 동시에 감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집값은 어깨쯤 와 있다고 봐요.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무슨 말일까요? 오르더라도 이제 머리 정도 상승 여력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이에요. 머리도 꽤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꺼지게 되면, 아까 버블을 얘기했죠? 머리 정도 빠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더 내릴 수도 있다고요. IMF나 지난 2008년 하락할 때 보면 강남에 요즘 많이 회의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 31평이 12억에서 7억 2천으로 빠져요. 40%가량. 그러니까 집값이 30, 40%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것도 이례적인 것도 아니에요.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신규 분양을 노리는 전략이 최선이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다만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서울과 수도권은 2030년 내지 2040년까지는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샀다가 또 내릴 것 같으면 팔고, 이거보다는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나 이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신도 아니고. 보유하는 전략. 저는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절대 팔지 말라,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이제 맞춤형 우리가 자산관리 전략, 맞춤형 주택 마련 전략에 보면 다주택자는 다만 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3월, 내년 봄까지가 저는 적기로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금을 좀 완화해서 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는 갈아타기를 하라. 그 구체적인 솔루션 방법이 있는데요. 소위 슈퍼아파트와 좀비아파트가 있다면 내 아파트가 지금까지 많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왜 오르지 않을까? 이걸 가져가지고 내가 굉장히 경제적 이득이나 투자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좀비 아파트에서 슈퍼 아파트로 갈아타기. 그러니까 관망만 하는 게 답이 아닌 것이죠. 부동산 경기가 만약 조정을 거친다면 이런 기회를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전략이 똑똑한 전략, 스마트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